네, 그다음 세 번째 주제는요.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 그리고 연금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많이들 하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왜 나오냐 하면 빚을 내서 투자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용융자를 내서 투자한 경우를 말하게 되죠. 근데 구체적으로 요 기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기 자금이 400만 원 있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600을 받는 거죠. 그래서 총 10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주가가 20% 빠지게 되면 주식의 가치는 800이 되겠죠. 그럼 빚은 600이 남아있고 내 돈은 200만 원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증권사에서 담보비율이라는 거를 말할 거예요. 이 담보비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보통 140%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증권사에서 빌려준 돈 있죠. 600만 원. 여기에 대해 140% 하면 840만 원이라는 거죠. 즉, 주식 가치가 840만 원을 유지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84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즉 1000이었던 주식이 840이다. 16% 이상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당신은요 담보 비율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강제로 반대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경고를 뭐 이거 내려가자마자 장중에 바로바로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장 끝나고서 그날 담보 비율을 못 맞추게 됐네 라고 하면은 이 거래일 이후에 반대 매매가 뭐 이론상으로는 하한가로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 비율 계산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래도 한 번 더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600을 빌려서 내 돈 400으로 1000만 원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주식이 그대로 이제 보합이다 라고 하면 담보 비율을 우리는 167%라고 해요. 1000 나누기 600 한 16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900 나누기 600을 하면 150. 800을 600으로 나누면 이제 133. 이제 못 지키는 거죠. 담보비율 140을. 근데 840. 요게 딱 기준이 됩니다. 마이너스 16%. 그러면은 담보비율 140% 요렇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가 하락하고 요 기준에서입니다. 빚을 요렇게 냈다 쳤을 때 16%가 하락하고 추가 증거금을 넣지를 못하면 이 거래일 이후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된다인데, 이게 증권사별로 반대 매매 내는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상품별로도 또 달라요. 뭐 이게 미수냐 신용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익 결제하는 CFD냐 아니면 내가 스탁론을 쓴 거냐에 따라서 반대 매매가 시간대나 주문 양태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 매매 많이 터진 날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반대매매 공포를 낮추겠다. 금융위 담보비율 의무 일시 해제를 하겠다. 면제를 하겠다. 3개월간. 이렇게 되면 이제 140이란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막 20% 30% 손실이 나도 반대매매를 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예전 같으면 16% 마이너스 나면 이제 반대매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 돈은 이제 160이 줄어들었으니까는 240이고, 그 다음에 그 증권사가 빌려준 돈은 600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840인 거를 팔아도 증권사는 손실 안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30%가 더 빠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588만 원밖에 안 남으면 원금이 다 날아가고 증권사도 이제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여기가 저점이라면 괜찮아요. 최저점이라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더 빠져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증권사도 이 관련해서 손실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제 해제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물음표가 담기는 그런 좀 거기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거겠네요. 많이들 이제 비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게 좀 내려오면 증시가 이제는 바닥 잡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보시는 수치가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액이 얼마 되느냐 요걸 보십니다. 과거랑 비교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숫자가 좀 평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과거 우리 평균 대비해서는 빚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첫째고, 그래도 이제 최근 좀 줄었어요. 그건 긍정적이죠. 매우 긍정적인 거고. 근데 이게 평균까지 이제 내려와도 제가 볼 때는 과거 대비해서는 레버리지가 좀 더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 빚을 낼 수 있는 그 경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고액 전문 투자자들이 CFD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통계 안 들어간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통장이 굉장히 일반화된 것 같아요. 직장인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 갖고서 신용융자로 빚 이제 주식을 사버리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가 완전히 안 된다. 그래서 빚이 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란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B2 끝판왕 CFD 계좌 반토막 났다. 막 이제 얘기해서 이거 줄어드는 것도 물론 증시에서는 바닥 잡기에서 긍정적 사인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은 조금은 제 생각에는 뭐 빚이 아직은 좀 많은 것 같다. 막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막간으로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외국인 매매 동향, 기관 매매 동향, 개인 매매 동향 이런 것들 매매 동향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거의 허와실이라 해야 되나요? 진짜는 이렇게 돌아간다. 외국인 찍힌 게 외국인이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요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은 야 뭐야 이게 매매 동향 믿기가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동향은요 진짜 그냥 참고 사항이지 여러분들이 아주 이거를 너무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사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던 영상들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 제가 예전에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는 그 역외 펀드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버 카운트도 있었어요. 레버 카운트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도록 주문을 내십시오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그럼 사실상 이거는 기간 매매로 찍혀야 되겠지만 개인 매매로 찍힙니다. 개인 계좌니까 랩이요 다. 그 다음에 역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문을 만약에 뭐 내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대해 낸 건데 역외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는 이 숫자가 안 맞는 날들이 있어요. 저 다양한 펀드들 해봤거든요. 기관 중에서도 뭐 이게 뭐 사모, 이림, 그 다음에 그 기관 위탁, 그리고 공모 뭐 등등등등등등을 다 해봤는데 저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요렇게 저렇게 해봤거든요. 거래량 적은 주식에 대해 갖고서 내보면 저만 냈을 거잖아요. 근데 숫자가 안 맞아요. 안 맞는 날이 꽤 많아요. 그거 아세요? 외국인 지분율 종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찍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매매 동향은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외국인 매매 요즘의 동향은 조금 의구심을 자아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아마도 국내의 CFD 물량이 마이너스로 찍힌 것들이 외국인으로 들어온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의 속사정을 보시면 보통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20% 뭐 빡센 데는 15%예요 펀드가. 종목별로 그렇게 해갖고서 종목별로 예를 들어 뭐 A란 종목이 20% 빠지면 로스컷 해라, 이제 다 팔아라, 뭐 위험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다 팔아야 되냐는 아니에요. 유예 보고서를 쓰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유예 보고서가 여러분들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겠죠. 일이 많아요. 뭐 이런 것들 다 하면 다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가져가고 싶고 비전 있다 생각하는 종목이 아니면 그냥 그런 것까지 다 쓰고 잘못하면은 이거 나중에 리스크나 이런 위원회에 회부되거든요. 여기서 더 빠지고 하면은. 그럴 바에는 그냥 전량 매도해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매니저 입장에서. 예. 그리고 펀드 전체가 20%가 마이너스가 되면 가령 이제 돈을 맡긴 사람이
회수를 해가겠다는 조건에 이제 건 경우가 기간 위탁 자금 중에서는 그런 조건 건 데가 꽤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이제 자금을 한 방에 이렇게 그 제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팔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 로스컷 당하면은 꽤나 힘들어요. 예, 꽤나 힘듭니다. 예,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주식이 갑자기 급락이, 펀드에 있던 것 중에 뭐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 그런 것들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너무 빠져서 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기관자금 위탁 운용은 굉장히 깐깐하게 관리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최고점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매도가 기관발로 나올 수 있다는 위험이 이래서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있었던 일인데, 2019년도에 라임 사태, 그 다음에 20년도에 옵티머스 사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펀드 중에 성장하던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뭐 수탁사 쪽에서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수수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 수탁 안 하겠다 해가지고서 수탁이 거부되고 막 해서 펀드 설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펀드를 설정해가지고서 자금을 모집하러 다니면은 자금 모집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사모펀드들이 자금 모집이 어려웠고 머리를 쓰게 되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 그 주식을 더 늘려갖고 할 수는 없을까 하니까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사모펀드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레버리지를 높여놓는 그런 전략을 쓰는 데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좀 비투니까 좀 위험하죠. 그 다음에는 판매 자체가 어려우니까는 고객들한테 내가 손실 보상해 줄게요 라고 해갖고 파는 펀드들도 꽤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저점에서는 상당히 이게 매력적이었지만 이제 증시가 올라오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어떤 기준점 손실을 터치하게 되면은 그거를 운용사가 자기 자본으로 물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운용사는 자기 돈 물어주기 싫잖아요.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 터치 직전에 운용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긴급 매도 버튼을 누른 것도 다 팔고 요 라인 터치 안 하고 그냥 현금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안 물어줘도 되잖아요. 1년간 이자 받으면서 조금 늘려갖고 또 투자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것일 수 있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요즘에 비상장 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시장이 요즘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증시가 안 좋으니까 비상장 시장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투자 받아서 결국에는 엑시트를 상장시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최종 출구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 그 앞단까지도 전부 다 우르르르 한파가 몰려들어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사모펀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모펀드는 공모펀드하고 다르게 비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모집하고 약관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꽤 많은 사모펀드들이 비상장 주식을 포트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펀드 규모가 만약 100억이다. 근데 상장을 내가 50억을 넣어놓고 비상장을 50억을 넣어뒀다. 그러면요, 이 펀드는 어떻겠어요? 일단 수익률이 최근에 좋았겠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은 하락장에서 상장 주식은 20%가 빠졌는데 비상장은 이 재평가를 자주 안 하거든요. 그럼 50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들은 20% 빠졌을 때 나는 펀드가 10%밖에 안 빠진 그런 잘한 펀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세상이 시절이 하수상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고객들이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 난 그래도 요 펀드는 마이너스 10%에서 선방했는데 환매를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환매 자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까요, 이 펀드는? 비상장은 매매가 안 돼요, 요새. 한파가 닥쳐서. 그러면은 그나마 매매가 되는 상장 주식을 팔겠죠. 그러니까 상장 주식 시장에서 매도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경로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을 비롯해가지고 장기 자금들은 어떤 사정이 있느냐라고 하면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의 우리나라 기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뭐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뭐 NPS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운영 수익률 탭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금 자산은 92조 정도다. 아니다, 919조다. 라는 거고요. 예, 그 중에서 국내 주식이 152조, 해외 주식이 249조, 그래서 합쳐가지고서 400조 정도가 주식이에요. 900조 좀 넘는 것 중에. 그 다음 국내 채권이 319조, 해외 채권이 65조 해서 거의 한 400조 정도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대체 투자를 13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별로 따져보면은 40%좀 넘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채권을 한 4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수익률이 1분기에 나빴어요. 나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 다 나빴죠. 그러니 국내 마이너스 7.5, 해외 마이너스 6, 거기다가 채권도 금리가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내 채권 마이너스 4.2, 해외 채권 마이너스 0.65. 아마 요거는 환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돈을 버는 거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가끔 하면서 일드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임대 수익이나 이런 건 들어오고 있는 대체 투자는 플러스를 냈죠. 네. 이제 요런 그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증시가 흔들릴 때에는 금리가 빠져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면은 채권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이 커지게 되겠죠. 가치가 올라갔으니. 반면에 주식은 내렸어요. 그러면 비중이 낮아져 있겠죠. 그러면 원래 내가 목표했던 비중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채권은 늘어나 있을 거고 주식은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늘어난 채권은 팔고 그 돈으로 낮아진 주식의 비중을 주식을 사서 메우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증시가 흔들리게 되면 연금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받치는 매수 주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면 2021년 말 대비해서 1분기 주식 내렸죠. 근데 금리도 올랐어요. 채권의 가치가 똑같이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채권 팔아서 주식 산다, 이게 안 된 거예요. 2분기도 어땠느냐 하면은 주식도 많이 빠졌죠. 근데 금리도 또 올랐어요. 그러니 역시나 요즘 보신 그렇잖아요. 이 정도 레벨이면 뭐 이제 뭐 연기군이 출동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한데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서 채권 쪽에서도 손실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라도 일단 안정이 좀 돼야 돼요. 뭐라도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채권이 일단 안정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이 뭐 좀 시나리오가 그려지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이대로 만약에 경제가 침체로 접어든다.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드디어 과거의 요 메커니즘이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되돌아오게 되면 아마도 3분기 말에 이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할 때에는 연금과 같은 채권을 같이 펀드에 많이 넣어둔 장기성 자금들이 드디어 그때가 되면 주식을 조금 의미 있게 사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안정화가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매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